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어떤 게 있죠? 네, 자동차나 조선처럼 철을 쓰는 업종들 요즘 철강 가격이 크게 올라서 비상입니다. 가격 협상을 두고 철강 업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채산성에 미칠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들이 40년 동안 나눠 갚는 주택담보대출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코스피가 어제의 낙폭을 좀 다소 회복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반등한 영향도 있었고요. 호실적을 기록한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도 각각 3%, 5%가량 오르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호실적 영향이 이틀째 이어진 거 보면 기대감이 좀 큰 모양입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현대제철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제철 어제 다룰 때 평균적으로 증권가에서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3%, 98.4%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잘 나온 건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실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7% 늘었고 영업이익은 130%가량 증가한 겁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철강 공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자 철광석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 철강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성 방어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네요. 이런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질까요? 네, 2분기도 호실적을 기대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강업계가 올 상반기 자동차용 강판을 시작으로 후판까지 공급가를 인상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올 2분기 현대제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보시다시피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경기 모멘텀 회복과 함께 철강 가격도 하반기로 갈수록 재차 상승 압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여서 의아하게 여기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 철강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와서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 나왔고요. 금리 인상으로 경기 부양이 위축되면 철강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또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철강주 주가의 핵심은 중국의 수요 변화인 만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철강 관련 얘기는 오늘 심층 분석으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실적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주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그래프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요. 고전하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반등하더니 결국 4%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회사잖아요.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온 겁니까? 네,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41%, 영업이익은 62.6%나 늘었고요. 순이익은 12%나 증가해서 1,1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증권가에서 추정하던 전망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초 증권가에서 추정하던 전망치는 이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은 사실 다소 전망치가 민망할 정도로 훨씬 잘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줄 알았던 순이익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현대제철과 달리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상승의 동력이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원자재 가격 문제도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는데 기우였던 모양이죠. 이유가 뭘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측은 이 멕시코나 말레이시아 등 대형 화공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동화와 모듈화 등 기술 혁신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증권가 전망치가 크게 맞지 않는 탓에 일부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목표 주가를 31,000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네, 내일은 SK 하이닉스와 LG 화학,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S-오일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또 내일 새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이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해봐야 하는 기업을 꼽자면요. 예, 제가 꼽자면 SK 하이닉스와 S-오일입니다. 예. 증권가에선 SK 하이닉스와 S-오일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66%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과 LG엔솔 실적에는 먹구름이 꼈습니다. 증권가에서 1분기 LG화학과 1분기 LG엔솔의 영업이익이 각각 40%, 53%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철강사들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 제품 가격 인상 덕분인데 이렇게 철강 가격이 오르면 자동차 선박 만드는 기업들 당장 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업부 정지용 기자와 영향 알아봅니다. 정 기자, 오늘 이 현대제철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나머지 철강사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또 5월 달에 이제 실적을 공개하는 동국제강의 실적도 크게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 사업을 맡고 있는 포스코의 경우에는 실적 성장세도 가팔랐지만 특히 오늘 오후 박혜린 기자가 잘 설명했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확한 배경이 궁금한데 철강사들 실적이 좋아진 게 지난해부터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 자국 내 물가 안정을 해서 원자재 수출을 조금 금지를 시키면서 국내 철강 업체의 어떤 수요가 좀 더 증가를 했었습니다. 실에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가 조금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실제 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현대제철은 32배에 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어떤 불안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지속이 되면서 원자재값 안정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는데요. 네. 또 글로벌 지금 철강 업체들이 좀 호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지난해부터. 근데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서 올해 1분기가 사실상 고점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조금은 있는 상태입니다. 전망은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싸진 철강 가격이 이제 철로 제품을 만드는 뭐 자동차나 이 조선 쪽에 그대로 좀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그렇게 하면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소비자에게 가격을 그대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반발심이 만만치 않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업체도 지금은 선박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가 수주를 이제 통해서 어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이제 가격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분기 길게는 반기마다 업체 간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해당 기간 동안 철강 가격,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강판,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후판이죠. 가격을 정하는데 지난해 초에 톤당 이제 조선 후판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에서 70만 원 선이었다가 예. 지금 이제 120에서 140만 원 선으로 사실상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1년 만에. 그렇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조선사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4월 초에 원래 가격 이원 상반기 가격 협상이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철강 제품을 쓰는 이제 철광석 가격과 제철용 원료탄 가격이 계속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철강 업체는 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철강사 관계자에 따르면요, 우리는 원가 비용이 70%고 조선사 같은 경우에 선박의 이제 원가 비중이 한 20% 수준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비용을 다 받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어서 갈등이 좀 첨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원가 비용 측면에서는 철강사 쪽이 선박 쪽보다는 원재료가 상승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업계
이 자동차 업계 쪽하고는 가격 협상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선사와 조금 다르게 자동차 완성차 업체, 사실상 뭐 현대 기아차와 이제 철강사들의 가격 협상이죠. 예. 조금 속도가 좀 붙어서 약 15만 원, 기존 가격에서 15만 원, 톤당 15만 원 정도를 올리는 선에서 지금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신재근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차량용 강판 가격이 톤당 15만 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사들과 완성차 회사들은 상반기 가격 인상폭을 15만 원 선으로 잠정 합의하고 내부 결제만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격 인상이 확정되면 지난해 상반기 톤당 5만 원을 시작으로 3분기째 연속 인상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강판 소비량은 700만 톤. 따라서 연간 원재료비 부담이 1조 원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원자재가 인상으로 2, 4분기 이후는 오히려 재료비 쪽에 부담이 좀 더 가중될 것 같다. 원자재 가격 부담이 가중되면서 추가적인 차값 인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1분기에도 차량 판매 가격을 올렸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차량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당분간 반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이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차값이 좀 어느 정도 올라도 어느 정도 자동차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좀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런 가격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선업계는 어느 정도로 타결이 될지 이 부분도 지금 좀 예상이 되는 분석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선업계가 불황에 빠졌을 때는 철강업체 쪽에서 가격을 동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또 고객사이기 때문에 너무 압박해서는 자기들도 이제 제품 판매처를 잃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제 차량업체와 자동차업체와 비슷하게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인상하는 선에서 타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보신 자동차 업계와 조금은 다른 게요. 이제 수주량이 조선업체가 최근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올해 실적은 사실상 영업이익 측면에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2, 3년 전, 3, 4년 전에 크게 수주가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이제 와서 지금 수주하는 거는 이제 2, 3년 뒤에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실적이 안 좋은데 여기서 이제 원료값까지 올려버리면 안 그래도 적자인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 철강 값은 지금 내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그 만들어진 선박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는 2, 3년 뒤이기 때문에 부담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선업 특성상 수주를 받아서 선박을 만들 때까지 통상 2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지금 철강값을 올려버리면 이미 앞서서 가격으로 협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2조 원 정도의 우리가 어떤 선박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2조는 그대로 계속 지켜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원료값은 올라서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미 과거에 수주를 받은 것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것은 수주 받은 것은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조선사의 연간 후판 수요가 이제 430만 톤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톤당 10만 원만 올려도 연간 4,400억 원이 추가 부담이 된다는 이게 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역대급 실적을 철강사들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사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우리에게 가격 부담을 더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조선사의 이번 후판 가격 협상이 조금 더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조선사들의 어떤 수익성 악화는 좀 더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격 협상이 10만 원대보다 좀 더 오르면 이제 철강 업계는 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격 협상에서 이제 가격을 더 많이 올리면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더 좋죠. 제품 철강 업체 가격이 더, 말고 예. 조선사 입장에서는 더 안 입장에서? 좋아지는 거죠. 10만 원대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는요. 제목은 원자재가 오르니 비용 부담 신경전으로 했고요. 해시태그는 아이언플레이션 비용 부담 줄다리기로 잡았습니다. 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 취급해온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최대 35년. 이러한 주담대 만기를 5년 이상 더 늘린 4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부산,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40년 만기 상품을 내놨으며 시중은행 중에서는 최근 하나은행이 주담대 상품 만기를 40년으로 늘렸습니다. 하나은행 외에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다른 은행들도 주담대 만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과 같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만 40년 만기가 가능했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에 가계대출이 줄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만기를 늘리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주담대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원금을 더 잘게 쪼개낼 수 있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금리 4.5%로 5억 원을 빌리면 40년 만기일 경우 35년 만기 때보다 총 이자는 8,500만 원 더 많아지지만 매달 갚을 돈은 12만 원 더 적어집니다. 내야 할 전체 이자가 늘긴 해도 월 부담은 가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출 기간이 늘면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SR이 낮아져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규제 지역에서 9억 원짜리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할 때 만기 30년인 경우 DSR 40% 규제에 따라 3억 4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지만 만기가 40년으로 늘면 3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때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천만 원에서 1,850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DSR이 40% 이하로 낮아져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LTV 규제가 70%까지 완화될 경우 만기 40년과 30년의 대출 한도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대출자 입장에선 빡빡했던 한도가 늘어 숨통은 트이겠지만 총 이자액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환하는 기간을 길게 하면 월 납입금이 줄어들 거고 DSR 통해서 산정되는 한도가 이제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사람들은 사실은 이용하는 게 나쁘지 않죠. 장기 상품일수록 초기에 내는 금액들은 이자 부분이 크고 실제로 원금 상환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제 선택을 하는.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무작정 갈아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기존에도 이미 나와 있긴 했습니다. 지금 보금자리론 또 적격대출인가요? 이런 식으로 정책금리 대출로는 정책대출로는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은행권에서 출시한 상품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둘 다 40년 만기 주담대인 건 맞는데요. 크게 제약의 유무 그리고 또 금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 이제 지난해 나왔던 정책 모기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신혼부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이제 상한선도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었고 소득의 제한도 걸어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권 상품은 대출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제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적용 형태인데요. 정책 모기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가져갈 수가 있지만 이 은행권 상품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중에서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9억 원이 넘는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 은행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 대출보다는 제한 사항이 좀 적다 이런 얘기인데 보통은 제한 사항이 적다 그러면 금리는 좀 비싸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요.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금리는 연 3.95%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해당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40년 만기 내내 이 금리로 쭉 가는 거고요. 반면에 은행권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4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상단이 보시는 것처럼 5에서 6%대입니다. 심지어 은행권 상품은 금리가 계속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변동형이 은행권은 3.88%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쨌거나 오른다는 거는 좀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뭐 가입을 한다는 게 무조건 유리하진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40년 만기로 이용하는 하고는 싶은데 정책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이번에 나오는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 하나은행이 처음 출시를 했다면서요? 이게 네. 어떤 상품입니까? 시중은행에서 이제 처음으로 출시를 한 건데요. 예. 우선 이걸 짚기 전에 좀 몇몇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내놓은 40년 만기 주담대라는 건 아예 새로 나온 상품은 아닙니다. 기존에 취급하고 있던 대출 상품들의 최대 만기를 이제 기존에는 35년이었는데 이걸 40년으로 늘렸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보면 최대 만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20년으로 하겠다, 뭐 30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 대출 상품에서 이번에 만기 선택권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은행에서는 현재 자료화면이 또 나갈 텐데 아파트론 그리고 호남 모기지론 그리고 변동금리 모기지론 이게 다 상품명입니다. 예. 그리고 원큐 아파트론 이렇게 총 4개의 상품에서 40년 만기 선택이 가능하도록 21일부터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예. 21일부터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 4개 상품 모두 담보 가능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이 금리 형태는 상품에 따라서 변동금리나 혼합금리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합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3년 혹은 5년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걸로 해당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가다가 이후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도 내가 만기 40년으로 갈아타고 싶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환 대출 방식을 좀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현재 4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곳들, 부산, 경남, 대구,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이미 받아놓은 차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기존 대출에서 만기만 40년으로 딱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받고서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잘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 뭐 1%대라고 해도 꽤 부담이 크죠. 꽤 크죠. 한 몇백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좀 3년이 대출 받으신 지 안 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아예 없는 분들도 사실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금리도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 더 오래 갚게 된다는 건 그만큼 이자 부담도 더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네. 앞서 이제 전민정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네. 대신에 이제 1년에 내는 원리금 자체는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대출 한도 산정할 때는 DSR 규제에서 조금 더 많은 한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 상황에서는 좀 어떤 게 유리한지를 좀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은행권 PB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SR 규제로 인해서 좀 대출을 넉넉하게 받지 못했던 이 차주나 아니면 현재 원리금 상환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차주라면 이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전제하에 40년 만기 대출로 갈아타는 거 뭐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좀 조언을 하는데요. 예.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주담대를 뭐 30년, 40년짜리로 받아가도 실제 만기까지 이거를 안고 가는 사람들은 좀 드물거든요. 네. 이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이사 주기, 주택 보유 기간은 5년이고 그리고 또 장기 모기지 평균 상환 기간은 7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도 실제로는 한 5에서 7년 정도 갚다가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이 나머지를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을 대부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럴 때 도대체 어떤 게 더 유리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은행에다가 갖다 낸 전체 상환액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만기를 짧게 가져갈수록 더 유리합니다. 이 전체 원리금 상환액이 뭐 몇백만 원 그 이상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연 4.5%로 5억 원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좀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7년 동안 갚아 나가다가 이후에 이제 전액을 일시 상환했을 경우를 좀 보면 전체 원리금을 비교해 봤을 때 40년 만기로 받았을 때가 35년 만기로 받았을 때보다 한 172만 원 가량 더 많습니다. 네. 한마디로 은행에다가 172만 원을 더 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만기로 한다면 한 30년 만기 이렇게 네, 한다고 그런 했을 분들이 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 만기 30년과 비교하면 이 30년과 40년의 원리금 차이가 한 400만 원 이상으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상한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갈아탈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전체적으로 대출 이제 이자 부담을 더 지연적 얻어가는 더 큰 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네, 소득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굳이 만기를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괜히 이 청년 세대 영끌만 더 부추기는 꼴이 아닌가 싶은 좀 우려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유튜브 해시태그와 제목 어떻게 됩니까? 네, 유튜브 제목은요. 40년 만기 주담대 제대로 알고 쓰자로 했고요. 해시태그는 대출도 투자 전략 그리고 40년 만기 주담대 대세 될까로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현금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들을 두고 최근 대규모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상은 지난해부터 소매금융 철수에 들어간 시티은행 PB들인데 많게는 수조 원씩 운영하던 최정상급의 PB들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살펴봅니다. 김 기자, 아무래도 이례적인 이직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이동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한국시티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반 은행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그 뒤로 약 지금까지 120명 정도의 프라이빗 뱅커가 경쟁 금융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시티은행에서 자산 관리를 담당하던 인력을 프라이빗 뱅커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매니저 RM이라고 부르는데 사업 철수 전까지 이렇게 5곳의 자산 관리 센터에서 일하던 RM들이 대거 이직을 한 겁니다. 120여 명의 이런 PB들 중에서 외국계 회사인 SC제일은행으로 27명이 옮겼고 우리은행은 22명을 아예 팀 단위로 영입을 해서 역삼동의 특화 지점 TC 시그니처 센터라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아예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증권사 중에는 신한금융투자 역시 이들을 대거 흡수해서 모두 33명의 RM을 옮겨왔는데 각 센터의 대표급 인력이 이번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의 경우에는 시티은행에서 한 손에 꼽히던 인력,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호 PB로 불리던 염정주 센터장을 비롯해서 한 명당 수천억 원씩 맡고 있던 정상급 인력들을 모두 이 팀이 모두 이동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의 우량 고객과 함께 수천억 원에서 이 조단위 자금 이동의 열쇠를 쥔 이 인물들이 바로 프라이빗 뱅커들인데 아무래도 VIP 고객들과 최상위 자산 관리 노하우를 한꺼번에 확보하는 셈이어서 이 금융권에서 이들을 두고 스카우트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뭐 이게 유입되는 자금 규모도 규모지만 시티은행 PB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 시티은행이 자산관리 명가라고 불린다면서요? 네, 한국 시티은행의 별칭이 PB 원조, PB 사관학교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 회사가 1987년 한국에서 최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였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자산관리에 필요한 국제고민 재무설계사 자격증 그리고 내부적으로 투자상품 판매 자격증 등 이제 교육 체계를 아주 체계화해온 곳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처럼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이 특정 엘리트 PB들에게 의존하는 편이라고 한다면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팀 단위로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경쟁 금융회사들이 가져오고 싶고 탐내고 영입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시티은행은 또 소비자 금융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하기 전까지 서울센터, 광화문, 청담 등 5곳의 WM 센터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점 단위로 많게는 3조 원 정도 이상의 자금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나 전문성에서 아주 두각을 보였던 곳입니다.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은행이나 증권 업계에서 이런 고액 자산 관리에 대한 역량을 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이런 전문화된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투자도 적지 않게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급 인력들이 조금 더 확보돼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건 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성향이 과거에 비해서 보다 까다로워지고 트렌드에 민감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예. 최근에 이 자산가가 된 사람들의 연령대를 조사해봤더니 60대 이하로 점점 젊어지는 추세인데다가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또 해외 유망 기업처럼 이런 투자 트렌드를 조금 더 알고자 하는 환경에서 고급 정도를 제때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금융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성과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들도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경험을 갖춘 PB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려는 비용들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티은행의 스타 PB들이 증권업계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되면 역시 여기에 따라서 우려한 고객들이 수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함께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고요. 신한금융투자로 옮긴 이 신은재 광화문센터 PB 그리고 정미의 청담금융센터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행 상품은 기본적으로 예금이 있고요. 투자성 상품이 있고 보험 상품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PB들은 주력으로 판매를 하는 게 펀드 투자 상품을 좀 많이 제안을 드렸었고 기본적으로 시티에서 판매하고 있던 모든 펀드들은 거의 다 여기 다 런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주식과 ETF 그리고 또 랩 상품까지 같이 이제 제안을 드릴 수가 있어서 지난 1월 증권사로 옮겨오면서 가장 재미를 봤던 투자 상품은 바로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입니다. 시티에서 22년을 근무한 베테랑 PB 정미애 부지점장도 공모주 청약에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말합니다. 은행권의 업무라고 하면 실질적인 정기예금이잖아요. LG 에너지솔루션 IPO가 상장 첫 미션. IPO 상장하는 과정 중에 청약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아 이런 자산군도 있다라고 알게 되셨고 상장하는 날 시초가에 매도를 했던 터라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을 공모가 30만 원이었던 LG엔솔은 상장 첫날 59만 8천 원까지 상승했지만 현재 43만 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가까이 연 2%대 보험에 자산을 묻어둬야 했던 은행 자산가들은 한 달 새 2배가 넘는 수익을 실현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펀드 담보대출 같은 증권업계의 제도가 도움이 됐습니다. 펀드 담보대출 같은 게 자유로운 거예요. 펀드 담대가 안 되니까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냥 환매해서 쓰시는 부분밖에 없으시잖아요. 공모주 할 땐 사실 긴 시간이 소요되지가 않잖아요, 자산이. 여기에 10억 정도 예치가 돼 있으면 그중에 한 7, 8억, 5, 6억 정도는 이제 잠깐 공모주 하실 때 하시고 또 다시 갚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부분이었고요. 시티가 외국계 은행이었던 만큼 자산도 해외 비중이 높았다면 이제 국내 펀드의 비중도 높여갈 계획입니다. 시티에서는 사실은 계속 국내 펀드 많이 안 했어요. 미국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위주 판매를 했었고 여기 와서는 국내 펀드에 좀 관심 갖기 시작을 했고 지수도 지금 2,700대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비과세 과표가 일단 많이 안 잡히기 때문에 중소형 가치주 펀드로 앞으로 자산가의 포트폴리오에 비상장 주식도 일부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5% 내외에서 대체 수단으로 저희는 이제 비상장 주식도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다변화 측면에서 이제 프리 IPO 하기까지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내는 세컨더리 관련된 뭐 신탁조합으로 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마켓컬리나 당근 같은 것들이 추진되어 있는 것들에 그것들에 미리 투자를 해둔다라면 향후에 또 성과가 날 수 있는 게잖아요. 자산 관리를 확대하고 있는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시티은행 PB의 이동으로 자산가의 자금이 은행권에서 증권업계로 대거 이동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좀 실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공을 들인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기존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핀테크 업체라든가 새로 이제 변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 맞춰서 경쟁력을 가지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읽힙니다. 또 증권사만 해도 작년까지는 거래가 많이 늘면서 수익이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할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통해서 본인들의 자산 관리라는 강점을 키워서 소비자들을 붙잡아야 중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실제 국내 4대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주사들 기준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프라이빗 뱅크에 고객들이 돈을 얼마나 맡겼는지 봤더니 5년 만에 한 32% 늘어난 143조 원 정도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건 네. 은행권만 이 정도인 건데 이렇게 자산 관리를 맡길 현금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KB금융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5년 사이에 10만 명 정도가 늘어난 39만 3천 명 정도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나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작년에 이제 주가 상승이라던가 암호화폐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증가를 한 건데 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자산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그만큼 금융사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초고액 자산가 그룹만으로도 이 일반 단일 기관과 똑같은 수익률도 낼 수 있고 고객하고도 수익을 나누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금융사들이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요. 가령 이제 당근마켓이나 퀄리처럼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는 이런 자산가들만의 전용 상품,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작년에 K뱅크 유상증자 같은 경우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상품들을 네. 또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더 벌고 싶어하는 자산가들의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급 인력 PB들을 좀 유입을 하면서 금융업계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수익 목마른 증권사, 불붙은 자산관리 경쟁이라고 정했고요. 네. 해시태그는 10억 부자 40만 시대, 부자 따라가는 법, 원조 PB가 뜬다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새 정부에서도 육성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짜여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 사이에 의견이 갈리다 보니 그나마 손쉬운 규제 정책만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차기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에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꿰기 쉽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정책을 도맡을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 과학기술통신부 등 여러 부처와 정치권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기 정부가 당분간 정부 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갖고 있다면 디지털 자산 전담부처를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전담부처가 신설되지 않고 컨트롤박스, 타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장의 상당한 우려입니다. 이렇다 보니 규제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존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해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1년 세계 1위였던 한국 파생상품 시장이 10위권으로 밀려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당시 정부가 신임 육성보다는 손쉬운 규제를 선택한 것이란 문제 제기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한국은 그냥 가두리양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쪽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앞다퉈 가상자산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각국은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는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림자 규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고 이건 사실 리스크가 없고 요거는 좀 통제해야 되는 리스크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분하게 좀 보면서 이제 논의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한편 차기 정부 인수위는 다음 달 3일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상자산 정책 방향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올 들어 영화관 업계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내 취식이 가능해진 데다 5월부터는 2년간 미뤄졌던 신작들의 개봉도 줄지어 예고됩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영화관입니다. 취식금지 해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모처럼 팝콘 냄새가 영화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도 13개월 만에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을 생각에 설렘마저 느낍니다. 저는 영화 볼 때 약간 팝콘 먹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영화 보는 거의 일종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가지고 못 먹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이 크긴 크더라고요. 전에는 가도 못 먹는데 그냥 집에서 뭐 넷플릭스나 다른 걸로 보지 했다가도 또 팝콘 먹으러 오는 맛이 있어서 확실히 조금 영화관 찾는 게 늘 것 같기는 해요. 팝콘과 콜라로 대표되는 매점 매출은 올해 극장가 분위기 반전을 가져올 히든카드로 꼽힙니다. 극장 3사는 코로나19가 이어진 2년간 매출은 절반 이상이 줄었고 영업이익은 모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뒤덮은 2년 동안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높은 고정비를 메우기 어려운 수익 분배 구조도 극장가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상 티켓 한 장을 팔면 45% 정도를 극장이 가져가는데 임차료와 인건비,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 취식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매점 매출 반등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매점 매출은 마진이 40% 정도 남는 효자 사업이라 극장 매출 정상화와 취식금지 해제를 계기로 극장가는 수익 회복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흐름이 일상 회복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주면서 극장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코로나19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좀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속속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는 5월부터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업계 1위 CJ CGV는 올해 흑자 전환까지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라 극장업계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죠. 오 기자 오늘 어떤 얘기 전해주십니까? 네, 지난달부터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관심사였습니다. 이 트위터 인수전이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요. 네. 결국은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가 인수합병에 합의를 하면서 머스크는 트위터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머스크는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을 들여서 트위터 인수를 제안했고요. 트위터가 인수를 합의한 겁니다.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글로벌 소셜 미디어 시장에는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트위터 인수전의 미국 증시 여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트위터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좀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간밤에는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트위터가 머스크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의 주가는 5.66% 올랐습니다. 이 트위터가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니까요. 이 트위터 인수전 이전에 최근의 소식 때보다 지금 주가가 조금 더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네. 현재 트위터의 주가는 51.70달러입니다. 이 머스크와 트위터가 인수합병에 합의한 금액은 주당 54.20달러인데요. 인수합병을 합의한 금액보다는 현재 주가가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인수합병으로 트위터 비상장사가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인수가 마무리되면 트위터는 비상장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년 역사의 대표 소셜미디어인 트위터가 이 상장기업
리스트에서 이름을 지우게 되는 겁니다. 이 머스크는 트위터를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로 키우겠다라면서 이 알고리즘을 오픈소스화하고 가짜 계정을 근절할 이용자 인증을 강화하겠다라면서 이 비상장 전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경영 방식에서도 변화가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트위터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광고를 줄이고 구독 모델로 전환하려는 계획인데요. 이때 사용료 결제를 도지코인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도지코인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한때 도지코인이 2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위터가 뭐 페이스북만큼은 아니지만 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는 영향력이 꽤 크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빠진다면 다른 업체들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최대 소셜미디어사가 비상장사가 되면서 다른 상장 소셜미디어사의 입장에서는 좀 일종의 호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소셜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들 분명 트위터 대신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위터가 5% 넘게 올랐던 지난밤 다른 소셜미디어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이자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메타 1.56% 올랐고요. 알파벳은 2.87%, 핀터레스트는 2.09%, 스냅도 0.5% 오르면서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은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합병으로 수혜를 볼 다른 소셜미디어의 기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기업들 중에서 가장 네. 수혜를 받을 기업들 어딜까요? 네, 이번 인수합병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지 월가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벤치마크 컴퍼니의 마크 연구원은요, 메타, 스냅챗, 알파벳 등이 이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글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가장 안전한 소셜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플레어 레빈 이 애널리스트는 알파벳과 메타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봤는데요. 특히 메타의 경우 트위터가 대중의 관심을 가져가면서 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기회를 좀 삼아서 이 이미지 전환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좀 재밌는 얘기로 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기업 트루스 소셜 기업이 뭐 이런 트위터 인수가 좀 성공을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또 추가로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어떨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밤에 테슬라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날보다 0.7% 하락한 998.0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로스캐피탈 파트너스에서는 트위터 인수로 이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강하게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머스크, 이 트위터 내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할 만큼 좀 깊게 관여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존에는 일론 머스크가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자금, 테슬라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합의를 보면서 기존 은행이나 사모펀드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결국 인수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쟁취한 플랫폼이 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 사단의 홍보 수단이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LX그룹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에 나선다는 단독 기사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구본준 회장이 LG그룹으로부터 독립해 설립한 LX그룹이 매그나칩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매그나칩은 이 디스플레이 구동 집적 회로의 설계와 생산을 주력하는 회사로 이 회로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화소들을 구동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분야에서 매그나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로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입니다.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매그나칩의 시가총액은 어제
현재 종가 기준 8,400억 원 수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면 전체 몸값이 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LX그룹은 이번 반도체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자동차 반도체 시장으로의 확장에 필요한 특허와 고객군 등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